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그림자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이 금융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 상황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레리 후의 견해를 인용해서 현재의 중국 부동산 침체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현재도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금융 환경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도 넓게 퍼져 있는 그림자 금융 위기가 어떻게 파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는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컸던 중수그룹과 완상신탁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초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중수그룹의 경우에는 지난 8월 중농신탁 등 그룹 산하 자산관리회사가 투자금 지급이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급기야 지급 불능을 선언했고 그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수그룹의 위기가 노출된 지 2주 후에는 항저우의 투자 및 자산관리회사인 완상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 상품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자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그림자 금융회사들의 디폴트가 가져올 파급 효과입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집계 방식에 따라서 적게는 3조 달러, 그러니까 3,922조 원 정도, 그리고 자산관리 상품과 소비자 금융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많게는 12조 달러, 한 1경 5,690조 원 정도로 중국 GDP의 8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특히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보고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이에 대해 카이유안 캐피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브룩 실버스는 이런 문제가 중수그룹이나 완상신탁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림자 금융업계의 광범위한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디스가 5일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것이고, 또 다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도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은 금융기업이나 금융상품을 가리킨 건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중국 경제 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림자 금융 가운데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신탁업체들인데, 이 업계는 현금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수백만 명의 중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인기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신탁업협회에 따르면 이 신탁업체들의 보유자산은 2010년 대비 8배 늘어난 21조 위안, 3,8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 제공업체인 유스트러스는 부동산 신탁 투자 상품 디폴트 규모가 2022년 930억 위안으로 2021년 917억 위안보다 더 증가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중수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중농 인터내셔널 트러스트는 자금의 약 1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흥다그룹과 순학차이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들 업체도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또한 완상신탁은 전체 자산의 58%가 부동산 부분에서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노출이 상당합니다. 문제가 된 신탁 상품 중 하나는 2021년에 채무 불이행으로 현재 홍콩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카이사그룹에 투자한 상품입니다. 자, 문제는 신탁회사의 유동성 경색이 현지 채권 시장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 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신탁업체들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업과 지방정부 채권 등 이 유동성 자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 채권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심하면 디폴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신탁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신탁상품 상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채와 지방정부 채권 등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자산을 더 많이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는 채권 가격 조정을 촉발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만기 부채 상환에 직면한 기업이라든지 특정 지방정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문제 또는 채무 불이행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시티은행이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 판매 수입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팬데믹 봉쇄 조치에 따른 비용의 지속적 영향으로 인해서 급증을 했습니다. IMF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보다 50% 증가한 92조 유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서치 회사인 마르스 마크로의 10월 분석에 따르면 이 부채 중에서 지방정부의 금융수단에 집중돼 있어서 정부 대차 대조포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는 거의 10조 달러, 그러니까 1경 3,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 금융위기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CNN은 은행권 전반의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맥쿼리 그룹의 레리 후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시스템적 위험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공시적인 은행 부분의 경우에 신탁업체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신탁 상품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순자산이 많은 투자자에게 주로 팔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규정상 개인이 신탁 상품에 투자하려면 순자산 300만 위안, 한 5억 4천만 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1분기 중국 은행권 자산에서 신탁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신탁 업체들도 그동안 부동산 시장 관련 익스포저를 줄여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당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여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입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무디스는 지난달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면서 국내 은행이 준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의 그림자 금융 붕괴는 사실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를 막으려다간 자칫 진짜 금융의 위기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 금융의 블랙홀은 어느 정도 방치를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완공 아파트들을 준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그림자 금융의 붕괴 문제가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단 덮어놓는 거죠. 규모 자체가 워낙 큰 데다가 사실상 중국의 중산층들이 이 그림자 금융의 예금주들이기 때문에 일단 덮어놓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자 금융들이 디폴트 선언을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헝다그룹 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또한 이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의 붕괴는 당장 지방정부들의 재정 위기로 직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산층의 가계 재정 위기는 은행권 블랙리스트들의 대폭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중국 소비시장의 활성화는 갈수록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내 개인 채무 불이행을 겪어서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오른 차입자 수는 854만 명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570만 명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항공권 구매도 제한이 됩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어차피 중앙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마저도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재정 불균형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할까요? 일단 지방정부의 부채를 금융기관들이 상환 연장을 하면서 디폴트를 막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허수의 연장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일단 덮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런 부실 처리는 서방의 자유경제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직접 금융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부실채권 관리, 이것이 중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